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스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문학동네에서 나오는 그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읽고 있고요. 2017년 제8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면 작가님의 고두 대상 수상작이죠. 이걸 봤었고, 이번 시간에는 최은미 작가님의 눈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작품을 보고 왔습니다. 자, 이 작품 어떠셨나요? 네, 파우스트님, 네,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는 항상 이 작품을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굉장히 이제 부조리한 사건들을 또 굉장히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요. 굉장히 좀 저도 고통스럽게 그렇게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가볍지가 않죠. 이 주제 자체가 다루고 있는 게 가족 간에 일어난 성폭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는데 전 이 작품 보면서 저도 이 작품을 한 두 번, 세 번 읽었는데 예전에도 읽었었고 그때도 좋았는데 그러니까 작품성 면에서 지금 다시 읽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완벽한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소설은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근데 소설가마다 다르게 다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말할 수도 있구나. 근데 너무 절묘해서 구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작품은 별 5개 줄 수 있는 구성만 봤을 때도요. 정말 완벽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이 눈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눈사람이 아니죠. 눈으로 만든 사람. 이것도 이따 좀 왜 제목이 이런가 눈사람 눈사람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49쪽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한겨울이었다. 소년이 살던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소년은 마당에서 눈을 뭉치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갓 태어난 아기를 건너다 보며 소년이 물었다. 만져봐도 되나요? 어른들은 3일만 기다리라고 했다. 3일 뒤 아기를 만져본 소년이 말했다. 안아보고 싶어요. 어른들은 7일만 기다리라고 했다. 7일이 지났을 때 소년은 어디선가 포대기를 꺼내왔다. 업어줄래요? 업어주고 싶어요. 어른들은 한 달이 지나야 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년은 손가락을 꼽으며 한 달이 지나가기 기다렸다. 매일같이 눈이 내렸다. 소년은 썰매를 타고 들어와 언손을 녹이며 잠든 아기를 들여다보았다. 소년은 아기의 동그란 얼굴을 그리며 해가 질 때까지 눈사람을 만들었다. 마침내 한 달이 되었을 때 어른들은 약속대로 소년의 등에 아기를 엎혀주었다. 소년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소년은 볼이 빨개져서 물었다. 애기한테 저는 뭐예요? 어른들이 말했다. 삼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제가 일단 먼저 말을 해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여기까지 봤을 때는 동화적이에요. 구성이, 애기가 태어났어요. 소년이 묻죠. 만져봐도 되나요? 되나요? 3일만 기다려라. 만져봤죠? 안아보고 싶어요? 7일만 기다려라. 이제 업었죠. 아니, 이제 7일만 기다려라. 그래서 또 기다렸고, 그 다음에 소년이 포대기를 가져와요. 업어줄래요? 업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야 업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거,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어, 동화 같은 느낌. 여기까지 봤을 때, 너무 훈훈해요. 뒤에 보지 않은 이상, 이거, 소년이 아기한테 가질 만한 그런 너무 훈훈한 장면인데, 우리가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묘한 느낌이 들죠. 만져봐도 되나요? 이 첫
첫 이 물음부터가 좀 의심스러워요. 남자애가 여자애를 만진다고? 이게 처음 읽을 때 몰랐던 어떤 이상한 좀 역겨운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실제로. 만져봐 이게 점점 이게 심하대요. 만져봐도 되나요? 안아보고 싶어요? 업어주고 싶어요? 이 스킨십이 점점 커지고 있죠. 강화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이때 당시에 소녀는 순수한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뒤에 훗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다시 역으로 봤을 때 이게 결코 순수하게 보이지만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말들, 이런 행동들이. 정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 동화 같은 장면이 이렇게도 보일 수 있구나. 이 아이는 또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눈사람이라는 거를 내세웠는데 눈사람의 그 의미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게 나오죠. 아기한테 저는 뭐예요? 삼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전이죠. 오빠인 줄 알았는데 형인 줄 알았는데 삼촌이네. 자, 저의 감상은 이래요. 여기까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이 단락을. 저는 뭐 여기서 그렇게까지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의식하고 보니까 강중식이 삼촌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 사춘기를 지나서 뭔가 이게 한 중학교 한 1학년은 돼야 약간 그런 게 생기지. 제가 보기에는 이 소년이 이제 그런 의도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뭐 물론 이제 그런 약간 뭐 함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눈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게 옛날에 그냥 우리가 만드는 희귀성 사실 되게 좀 처음에는 상투적으로 보긴 했어요. 그냥 눈사람을 만들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냥 예, 이렇게 보긴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동화적인 그 색채로 뭔가 되게 훈훈하게 시작을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가의 트릭이죠. 뒤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동화가 아니라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일단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것도 재밌어요. 백은호와 백아영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게 뒤에 백은호와 백아영이 뒤에 가면은 아빠와 딸이라는 게 밝혀지는데 여긴 몰라요, 독자들이.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뭘까? 연인인가 싶어요. 이 소설 자체가 앉아있는 둘의 모습이 닮아 보이고 뭐 백은호와 백아영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눠요. 앉아있는 곳이 병원 대기실일 때는 진료가 끝나고 무엇을 먹을지 얘기하고 영화가 상영 중인 극장에서는 둘이 끊임없이 소곤대고 이러고 있죠. 뭐 뒤에 당연히 보면 아빠와 딸이라는 게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전 연인인 줄 알았어요. 백은호, 백아영 도대체 어떤 관계지? 이런 식으로 작가가 속이는 거 이게 야 정말 세련되게 속이는구나. 이 반전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백아영이 근데 확실히 이게 섹슈얼한 느낌이 들긴 해요. 백아영이 백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강씨 중 한 명이 낄낄댔다. 백아영은 자신보다 어려 보이는 강씨를 무례하다는 듯 쳐다보다 다시 백은호에게 몸을 기댔다. 이건 의도적 서술이잖아요.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몸에 기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진짜 좀 이게 스킨십인데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도 그렇고요. 은근히 스킨십을 강조하고 있죠, 작가가. 어. 백은호 오른편에 앉은 강윤희는 지금 이제 사건의 당사자 엄마죠. 강윤희는 피곤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음. 그리고 이 복잡한 관계가 나오는데 강윤희의 아버지는 남동생이 둘이었다. 강윤희 남매들은 아버지 바로 밑에 남동생을 큰 작은 아버지와 터울이 많이 진 막내 남동생을 작은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누나 하면서
식 중간에 소년이 독차하죠. 근데 이게 처음 읽을 때는 좀 헷갈려, 이 가족 관계가. 한 두 번, 세 번 읽다 보니까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강윤희가 이제 성폭력 피해자인데, 그 아까 삼촌한데, 근데 강윤희의 그 남편이 백운호고 딸이 백아영이에요. 요 한 가족이 있고, 이 집에 아까 그 성폭력했던 삼촌의 아들이 또 병에 걸렸죠. 들어와서 잠깐 지내고 있어요. 왜냐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하고 집이 가까운 거예요. 지금 강윤희 집이. 또 절묘한 상황을 만들었죠. 이런 절묘한 상황. 이런 의의에 대해서도 뒤에 좀 얘기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특히 좋게 봤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52쪽에 나오는 그 강중식을 떠올리는, 강중식과 있었던 강윤희의 추억? 어쨌든 그런 과거 회상인데, 강윤희는 강중식 옆에 선 소년을 착잡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이 문단인데요. 강중식의 부인인 뭐 가다가 그보다 더 오래전 강윤희 남매들을 데리고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주던 강중식을, 스케이트와 자전거를 가르쳐주던 강중식을, 세균 범벅인 이물질을 강윤희의 질 속에 넣고 휘젓던 강중식을, 할머니 장례식 때 목 놓아 울던 강중식을 떠올렸다. 이때 처음으로 성폭력 그게 증언이 되거든요. 저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던 독자는 당연히 이때까지 모르죠. 성폭력이 있었던 것도. 근데 이 문장을 보세요. 그냥 남매들과 물고기 잡아주던 강중식, 스케이트 자전거 가르쳐주던 강중식, 중간에 그 이 문장을 슬쩍 밀어 넣어요. 세균 범벅인 이물질을 강윤희의 질 속에 넣고 휘젓던 강중식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넣어요. 그 앞에 뒤에 이 사건들과 동등한 것처럼. 근데 본인한테 동등하지 않겠죠. 이건 뭐지? 이게 진짜 세련되게 넣었다. 어떻게 보면 무심할 정도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이제 이 문단이 끝나죠. 백아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강민서를 쳐다보자 강민서가 백아영을 보고 웃었다. 이것도 뭔가 의미심장하죠. 웃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여기까지 봤어요. 자, 파우스트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좀 와닿았던 부분 위주로 지금 읽긴 했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 처음부터 중간에 뭐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식단을 고려해야 되고 이제 아토피 같이 아이고, 무슨 성조숙증 예, 거기까지는 그건 뒤에 나오죠. 예. 예 저는 거기까지 그냥 엄청 무난하다고 봤어요. 무난하다. 예 오히려 약간 너무 이제 안온하게 쓴다고 할 정도로 오, 엄청나게 무난하게 쓴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요. 오, 근데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뭐 뜯어볼수록 음, 그리고 뒤에서 이제 전개되는 그런 사건들이나 혹은 이제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앞에서는 이제 배경을 이제 설명해 주는 느낌이고 중간 그냥 끝에서는 그 정말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을 여성 화자뿐만 아니라 남성 화자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고통까지 다 하나하나가 이게 담겨져 있어서 저는 앞에는 그냥 되게 오히려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이런 그 문장도 사실은 보이지 않았어요. 음, 그런 문장도 이렇게 보이지 않았고 그냥 친척들이 설날에 혹은 무슨 연례 음, 행사에 그냥 이렇게 평범한 어떤 그 육수를 내서 물을 쏙 썰고 그런 느낌? 어, 예,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이제 좀 충격을 받았던 이 강중식을 묘사하는 부분 있잖아요. 방금 이제 읽어들었던 이 부분은 좀 어떠셨나요? 이런 서술
뭐 저는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음 어떻게 보면 되게 세련되게 그러니까 뭐 일상적으로 그냥 뭐 여러 사건들을 나열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끼워 놔요. 근데 아, 이런 이거는, 예. 예.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예. 사실 이거를 놓쳤어요, 아. 처음에. 아 진짜요? 이거 저는 처음에 이런 표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아. 처음에 저 어떻게 알았냐면, 나중에 손가락을 넣은 강중식, 예예. 그렇게만 알았지, 아 그래서 이거는 예 제가 예. 놓쳤어요. 어. 근데 확실히 저는 인제 확신할 수 있는 게 어 이걸 제대로 읽은 독자라면 그냥 쭉쭉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 읽다가 이 부분에서 충격받습니다 진짜. 이건 작가가 노린 거죠. 근데 일부러 길게 안 썼어요. 저는 이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인제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그 무게감이랄까? 그게 엄청나서 그 사건을 어쨌든 집중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싶잖아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근데 전혀 그런 시도가 안 보이고 한 줄로 그것도 인제 중간중간에 강정식을 묘사하다가 슬쩍 끼워 넣고 넘어가요. 어 이 이런 게 진짜 세련됨 아닐까.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인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것 같고요.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세 번째 단락. 어 인제 백은호와 백아영의 관계가 드디어 드러나죠. 어. 이 소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말할 것인가.'의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어. 근데 확실히 소설가는 이야기꾼인데 끝까지 읽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제에 어떻게든 인제 사람들이 잘 집중을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정말 자기 주제도 잘 전달하고 끝까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아영이 누구 딸?" 하면서 서로 놀고 있죠. "아빠, 딸." 하면서 까르르르 웃어요. 이때 인제 둘의 관계가 드러나고 백은호와 백아영은 매일같이 그 의식을 되풀이했다. 강윤이 엄마가 옆에 있어도 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강민서는 아까 인제 강중식의 아들이죠. 아들인데 강민서가 그들 집에 머물기로 한 기한은 보름 정도였다. 강민서가 오고 며칠 뒤 강윤희는 마음 먹고 장을 보아 낮부터 육수를 내고 백태를 불렸다. 여기서부터 인제 요리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엄청 디테일한 묘사가 나와요. 갑자기 근데 요리가 여기 되게 중요한데 요리에 대해서도 한번 요리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나눠 볼 텐데 일단 다 읽어 볼게요 한번. 강윤희가 재료를 직접 손질해 작정하고 요리를 하죠. 그러면서 인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오빠가 아니라 삼촌이라고 불러야지. 오천이잖아. 어쨌든 오빠는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누나." 어. 강윤희의 직장에서 강민서 또래의 중학생 아이들은 강윤희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강윤희는 중학교 선생님인 거죠. 과학 선생님인데 강윤희는 자신이 차린 밥과 찌개와 찬을 집중해서 먹고 있는 강민서를 보고 있었다. 꽈리고추를 꼭지까지 말끔히 비틀어 먹고 배추굴전을 한 입씩 아삭아삭 씹어 먹고 피꼬막을 껍데기에 고인 양념 한 방울까지 알뜰히 빨아먹는 강민서를 강윤희는 침도 안 삼키고 보았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이렇게 정성스레 씹어먹는 사람을 처음 본다는 듯이 음식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을 하고 어떻게 먹는지까지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작가가. 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인제 식탁에서 대화를 하죠. "민서 삼촌, 내가 비밀 얘기해 줄까?" "뭔데?" "우리 엄마랑 아빠 사귄다." 이 아이들의 천진난만함 묘사를 잘했고 쭉쭉 넘어가서 "백은호와 백아영은 닭발볶음을 심하게 좋아했다." 닭발볶음 얘기도 나오죠. "백은호는 그렇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다."
키도 몸집도 원래 작은 편이었고 언제나 가뿐한 듯 발걸음이 가벼웠다. 처음 봤을 때 강윤희는 백은호가 식욕에도 성욕에도 어느 정도 초연한 몸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열과 성을 다해 즐기면서도 몸의 욕구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백은호에게 끌렸는지도 몰랐다. 문제는 백아영이었다. 식성은 백은호와 같은데 체질은 달랐다. 먹는 만큼 잘 크는 것까진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백아영이 먹는 것들이 백아영의 몸에 다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먹는 게 음식이 문제가 돼서 백아영이 성조숙증에 걸리죠. 그것도 이제 여기에 하나의 큰 줄거리가 되는데, 처남 좋아하는 것 좀 더 얘기해봐. 궁금하다. 오늘 누나가 해준 거요. 이거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뭘 좋아하는지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강민서가 아빠한테 들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강민서의 입에서 아빠라는 말이 나오자 강윤희는 멈칫했다. 아까부터 이어지던 익숙하면서도 찝찝한 느낌의 정체를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지금까지 강민서의 입에서 나온 음식들은 오래전 강윤희가 강중식과 같은 밥상에서 먹던 음식들이었다. 조부모가 생존해 있던 시절, 그 밑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먹어온 음식들. 강윤희는 자신의 할머니와 강민서의 할머니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이게 일단 한번 보고 요 단락까지 보고 음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설마 배추된장국 좋아해? 강윤희 씨가 자기 좋아하는 국이라고 가끔 배추된장국 해주거든 하면서 이런 거 나오고, 우리 윤희 누나도 김치만두 킬러야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렇게 나오죠. 백아영이 먹는 한약의 이름은 초경지연탕이었다 하면서 이제 백아영의 그 갖고 있는 어떤 질병으로 넘어가요. 다음 단락엔. 넘어가기 전에 이 음식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음식이 갖는 어떤 의미가 무엇일까? 자, 이제 용막골님은 이 소설에서 이 음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좀 친숙한 음식들이잖아요. 이게 뭐 네. 일상에서도 먹고, 그리고 좀 뭐 그렇게 특별한 뭐 고급스러운 음식들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집밥의 느낌도 좀 나고요. 뭐 이런 뭐 된장국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닭발 이런 것도 뭔가 그 완전 전통 음식 같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일상에서 이제 먹기도 하고, 또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일 수도 있는데, 뭐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못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약간 이게 뭐 가족 소설 뭐 이렇게 이제 아니면 뭐 그 가족을 어쨌든 무대로 하는 소설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그 영화로 치면은 그 느낌상 그 뭐 리트 프로스트 같은 그런 느낌도 나요. 그런 건 음식을 대상으로 한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그게 고향 얘기도 들어가고 하니까, 또 가족 얘기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친족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뭐 어쨌든 음식은 되게 잘 넣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맞아요. 적절한 양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가족 내 성폭력이니까요. 가족은 의식주를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식이 가장 크겠죠. 같이 먹는 음식으로 우리의 가족됨을 증명할 수 있을 텐데, 같이 먹었던 것들, 이게 그 끈덕끈덕한 그 끈질긴 인연을, 가족이라는 그 매개체를 음식으로 이렇게 구체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강중식과 이런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던 강윤희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게끔 하는 좋은 매개체 음식 아닌가. 저는 이 소설이 장점이 진짜 많은데, 어떤 구체적인 장면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징성을 잘 뽑아냈고, 아까 이제 좀 있으면 눈사람 얘기도 하겠지만, 눈사람 절묘한 비유입니다, 여기 소설에. 정말 정확한 비유고, 음식도 그렇고요.
정말 포인트를 잘 집었어요. 정말. 가족 내 성폭력을 묘사하는데 정말 탁월한 상징성이 있거든요. 좀 이따 나눠보겠죠. 음식도 그렇고요. 일단 뭐 파우스트님 어떻게 보셨나요, 음식? 저는 오히려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 그 영화 보면은 처음에 인트로부터 이삿짐 싸고 어떤 여자애가 막 오빠 막 여기 이삿짐 도와줘. 이사 그 막 30분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삿짐 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것처럼 이게 기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만약에 사실 이제 소설의 긴장을 확 주려면 좀 이렇게 특이한 걸 가져와 오긴 해야 돼요. 뭐 북경오리라든가 허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약간 뭐 대뱃살 스시집이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그 평소에는 이렇게 먹지만 한번 그렇게 딱 먹은 그 느낌 혹은 아예 그냥 과거로 그냥 회귀해버려서 계피사탕, 박하사탕부터 해서 저는 이제 글을 쓸 때 오히려 이제 현재의 어떤 그런 거는 거의 약간 너무 흔하고 소재로서의 어떤 그 상투적인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잘 쓰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냥 좀 이렇게 화려한 거를 쓰거나 식욕이나 이런 거를 아니면은 옛날 거를 쓰거나 뻥튀기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그 감각을 다시 이제 소환을 하거든요. 그게 조금 더 쉬워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앞에를 이런 식으로 닭발볶음은 사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그 닭발볶음에 뭐 뼈 있는 걸 좋아하는지 뼈가 없는 걸 좋아하는지 이게 좀 말랑말랑한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약간 좀 너무 매운 걸 좋아하는지 약간 그런 게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야? 왜 취향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그냥 너무 일본 영화 같지? 처음에 이삿짐을 30분 동안 싸고 있는.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예, 그렇구나 네, 하고 감명 깊게 넘어갔습니다. 재밌는 게 같은 소설을 봐도 이렇게 의견이 그러니까 누구는 긍정적이고 누구는 이제 부정적인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이제 밋밋하다. 좀 심심하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어쨌든 첫 장면들을. 되게 이런 차이가 전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셋이 같이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가장 안 좋은 건 뭐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세 사람 다 완전 똑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또 별로일 것 같아요, 서로에게. 이렇게 완전 다른 시각으로 정직한 느낌 저는 인제 첫 느낌을 처음 읽었을 때 내가 이 소설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 그 근거가 확실하다면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직한 느낌을 말하는 거죠. 자 일단 그다음 단락을 볼게요. 초경 지연탕 에 대해서 초경을 늦춰 준다는 한약을 하면서 배가영이 조숙증에 걸린 얘기가 정말 이것도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음식도 아까 디테일하게 나왔잖아요. 저는 이 최은미 작가님이 실제 결혼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키우고 계실 것 같아요. 실제 자기가 겪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들은 이제 학부모로서 이런 이제 음식을 만드시겠죠. 막 인제 요리도 하시고 그리고 또 아이도 키우면서 그런 진짜 일상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그대로 쓰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디테일하거든요.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가슴에 멍울이 생겼다는 건 2년 이내에 생리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그건 강윤희가 중학생 때 겪었던 몸의 변화들이었다. 겨우 8 살인 아이한테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 배가영의 두피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부터였다. 그 냄새를 뭐라 말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아이의 냄새라고 할 수 없는 암컷 동물의 털에서 나는 것 같은 냄새였다." 이런 디테일들 정말 디테일해요. 강연희는 배가영의 증상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그게 성조숙증 증상과 거의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61종에는 이런 얘기도 나오죠. 내분비 전문의는 배가형의 황체 형성 호르몬 수치가 높기 때문에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4주 간격으로 맞아야 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성조숙증 확증 판정이었다. 강윤희는 인터넷에 떠도는 병의 원인과 치료 부작용에 대해 몇 가지를 물었지만 되돌아온 답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였다. 강윤희와 백운호가 그날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는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를 함께 받는다는 사실이었다. 성장이 너무 빨라 억제제를 투여하면서 억제제 때문에 성장이 늦을까 다시 성장 치료를 하는 것이었다. 선택 사항이시고 의료보험 안 되세요? 이 부분,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좋았어요.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거든요. 이건 실제 병원 가서 상담해 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전 처음 알았어요. 야, 성호르몬 억제 주사 맞는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도 같이 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너무 디테일하고요. 성조숙증 치료 시기를 놓치면 그 얘기도 잠깐 할게요. 제가 어떤 영화평론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기자님이 이제 시내 21에서 10년 차 이제 기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영화평론도 쓰시는데 평론가이시기도 해요. 그분이 저희들 이제 가르치면서 하셨던 말씀이 야, 그 설득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설득력은 디테일에서 나온다. 설득 딴 게 아니라 설득력은 디테일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기도 디테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디테일에서 이 자체의 설득력이 어떻게 보면 뭐 실감이 나는 거죠. 모든 건 그런 것 같아요. 대충 얼버무려 쓰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까지 써주면 여기에 몰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독자들은. 보면 성저숙증 치료 시기를 놓치면 성장판이 일찍 닫혀 최종 성인 신장이 작아진다. 강윤희는 키 얘기를 하며 백운호를 설득했다. 백운호는 식이요법과 운동 얘기를 했다. 백운호의 입에서 식이요법이란 말이 나왔을 때 강윤희는 포크를 집어 던질 뻔했다. 너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체 하는 거야. 여기 이제 좀 아까 음식 얘기가 여기 다시 또 나와요. 백은호가 안 먹고는 못 사는 소와 돼지와 닭들이 자연스럽게 살다 죽지 못한 인위적인 고기라는 것을 백은호는 속 시원히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수세에 몰리면 백은호는 키에 매달리는 강윤희를 공격했다. 자식의 전시가치에 집착하는 욕망 덩어리라는 것이었다. 키가 큰 남자가 아니라 키가 작은 남자가 그런 말을 하니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병원에 다녀온 뒤 강윤희와 백은호는 자주 다투었다. 이게 다 고기 때문이야 라는 강윤희의 말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혹은 어머니 때문이야 라는 말로 백은호에게 입력되었다. 그리고 고기의 여러 부위를 그에 맞는 조리법으로 꾸준히 먹어야 한다는 시어머니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호르몬제를 맞고 번식을 반복한 초식 동물들의 고기를 배가영은 아기 때부터 먹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아래 보면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오죠. 강윤희는 배가영이 하는 것들을 사사건건 금지시켰다. 심심하면 먹던 우유와 두유도 못 먹게 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시켜 먹던 치킨 피자도 끊었다. 환경호르몬 덩어리라는 플라스틱 장난감과 문구점에서 산 조잡한 액세서리도 다 내버렸고 강윤희의 화장품이나 매니큐어의 배가영을 얼씬도 못하게 했다. 성적 자극을 차단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키스씬 드라마 볼 때 키스씬 나오면 쫓아버리죠. 학원 앞에서 친구 엄마에게 닭강정을 사달라고 조르는 배가영을 본 날 강윤희는 주방 구석에 배가영을 몰아넣고 밤이 될 때까지 다그치고 닥달했다. 강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배가영은 무릎을 꿇고 두 손바닥을 비비면서 강윤희에게 빌기 시작했다. 너무 우러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배가영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손을 떨며 빌었다. 3살 때 어린이집 후유증 때문에 보였던 행동을 배가영은 5년 만에 다시 하고 있었다. 강윤희는 그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하게 먹어오던 것,
갖고 놀던 것을 갑자기 금지당하는 게 배가영에게 어떤 의미인지 강윤이는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문단엔 이런 사태까지 벌어져요. 어느 날 저녁 강윤이는 배가영이 안 쓰던 얼굴 근육을 쓰는 걸 발견했다. 배가영은 입과 코를 얼굴 한쪽으로 빠르게 밀었다 되돌렸다. 틱 증상이 나온 거죠. 강윤이는 배가영을 데리고 소아정신과에 갔고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틱 증상이라고 했다. 소아정신과에서는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주사 치료를 권했다. 강윤이는 배가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병원을 걸어 나왔다. 만약에 진짜 이 사태가 심각한 게 배가영이 아까 받아야 할 치료가 성호르몬 억제 주사 맞아야 되고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주사 치료까지 받으면 세 개 치료를 동시에 받아야 돼요. 여기 나온 대로 하면 그 의사의 말만 들으면 이거 애한테 할 짓이 못 되죠. 그 어린 아이한테. 다음 문단은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강윤이는 무엇이든 복스럽게 잘 먹는 아이였던 배가영을 떠올렸다. 그게 강윤이와 백운호 부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던지도 인터넷으로 볼풀공 한 박스를 배달시켰던 날 강윤이와 백운호는 욕조에 물을 받아 볼풀공을 채워넣고 밤이 깊도록 공을 하나하나 씻었다. 배가영이 그걸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상상만으로도 둘은 피곤할 줄 몰랐다. 배가영이 기저귀를 갈면서 무심히 주고받던 말들. 은호야, 물티슈 어디 있어? 응, 트리케라톱스 옆에. 강윤이는 그 시간들을 생각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근데 이 작가님이, 최은미 작가님은 어떤 장면을 정말 잘 포착하는 것 같아요. 이게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는데 이 장면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장면이잖아요. 그 볼풀공 닦는 거, 트리케라톱스 이렇게 놓여있는 근데 이런 일상적인 장면들이 낯설게 되게 끔찍하게 소름 돋게 다가오죠.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애가 이것 때문에 성저속증에 걸렸잖아요. 볼풀공. 부모는 애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이거 샀는데 볼풀공 한 박스를 사고 트리케라톱스 그 장난감을 샀는데 애가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몰랐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소설은요. 어, 일단 페미니스트들이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환경 운동가들 있잖아. 이런 뭐 저쪽에 뭐 채식을 해야 된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환경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민사회 운동가들.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설이에요. 확실히. 어, 저도 이제 이 소설은 시사점들이 되게 많고 이게 실제로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읽으면 경악을 하지 않을까. 아, 진짜 그게 나쁘구나. 환경 호르몬이 실제 나쁘네. 이렇게까지 충격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저의 그 감상을 나눴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이 딸이 배가영이 성조숙증에 걸리게 된 어떤 원인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갔었어요. 묘사가 들어갔는데 이거 여기까지에 대해서 용막골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궁금하네요. 이때 당시 많이 이슈가 됐던 뭐 그런 뭐 환경 호르몬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뒤에 얘기도 그렇고, 뭐 육아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갈등이라든가 뭐 갈등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과연 가족의 얘기이긴 한데 또 뭐 이런 그 외부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인데 사실 좀 육아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뭐 대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게 이제 자녀들한테나 뭐 이런 성조숙증 이거는 호르몬 문제라서 좀 큰 문제거든요. 사실 그,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무관심하다 또는 무지하다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알아보고 아니면 딴 데다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 없을 수도 있고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르는 게 죄는 아닌데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어쨌든 뭐 믿고 샀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근데 좀만 더 알아보고 했으면은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은 사실 그냥 소시민들이잖아요. 이 소시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냥.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는 사람이 되게 안타깝잖아요. 이게 뭐 얘네들이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안 좋은 이런 불행이 이렇게 왔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배경 설명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위험한 건 되게 많잖아요, 은근히. 또 이제 성인들이 먹기엔 뭐 상관없는데 이제 애기들이 먹기에는 또 그렇고 약간 민감한 문제 이것저것도 있고 그렇게 뭐 그렇게 뭐 화목해 보이는 건 또 아니고 해서 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섞여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당시 뭐 시대상이나 그리고 뭐 이 시기에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잘 넣어서 한 것 같아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유튜브에 안 그래도 쳐봤어요. 성조숙증 쳐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은근히 그런 케이스가 특히 여자아이들이 성조숙증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영화가 개봉했는데 가습기 가습기 피해로 좀, 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죽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관한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근데 솔직히 당시에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습하면 안 되니까, 좀 건조하면 안 되니까 가습기 뭐 놔주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좋은 마음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애가 죽었어. 이러면 얼마나 황당해요. 말이 안 되는, 내가 사준 가습기 때문에 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내가 단지 몰랐기 때문에, 어, 그런, 이런 황당한 일이, 억울한 일이, 이거 보면서도 그 생각도 났고요. 볼풀공, 그냥 애 잘 놀라고 사줬는데, 이것 때문에 애가 성조숙증 걸려버렸네? 이게 참, 기업이 나빴죠. 이런 걸 잘 설명하지도 않고. 자, 뭐, 어,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좀 이 성주속증이라는 뭐 딱히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희귀병이라도 그냥 똑같다고 어, 생각이 들고요. 음. 이제 뭐 오히려 약간 뭐 이거를 뭐 다 이제 어느 정도 지배적인 분위기로 뭐 이끌고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가족들이 또 성장한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여러 가지 뭐 그 병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아이가 뭐 사시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갑자기 아이가 정서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인지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게 뭐 아토피나 뭐 이런 것도 엄청 많거든요. 저도 뭐 예전에 이제 뭐 쌀집에서 뭐 이렇게 사니까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이게 비염이 심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것도 너무 근데 논리의 비약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아예 아이를 집 밖에 안 보내고 집안에서 공기청정기만 틀면서 보낼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성인이 되면은 뭐 피자 치킨도 먹을 거고 뭐 약간 과자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먹을 테고 할 텐데 오히려 너무 그거를 환경을 문제를 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가둬놓으면은 그런 어떤 다른 외부의 자극에 조금 더 그 취약하다, 조금 더 이제 약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다양하게 삶에 진짜 많은 진술들이 너무 이제 디테일하고 이제부터 뭔가
그 삶의 문제들이 모든 게 그냥 아이부터 해서 남편 뭐 엄청난 그 가족 그 내면의 친척 내면의 문제들이 이제부터 엄청나게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의 엄청난 국면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 체류를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엄청 저는 좀 깊은 감명을 받았죠. 정말 내가 결혼을 한다면, 혹은 다른 사람이 결혼한다면, 아이가 혹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문제를 겪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많은 가족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이제 정작 나눌 얘기가 진짜 많아요. 이 소설에 지금 이제 뭐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그 사건 자체를 말했는데 이 소설적 기법으로서 이게 엄마가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엄마가 가족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이가 성조숙증에 걸린 거예요. 이런 사태. 정말 정말 이게 뭘까 싶을 정도로 일단 계속 볼게요.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자, 이제 강민서 얘기 나오죠. 배가영과 강민서가 잘 놀아요, 또. 배가영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배가영과 강민서는 같이 거실에 앉아 컬러링북을 색칠하거나 주사위 게임을 했다. 배가영은 처음엔 배구놀이 하듯이 강민서의 목에 올라타고 팔에 매달리며 몸으로 놀고 싶어 했지만 강윤희가 배구노 외에는 어떤 남자 사람과도 몸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세뇌했기 때문에 곧 포기했다. 어. 진짜 딸 가진 엄마들은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친구 남자 뭐 그 같은 반 동료 뭐 친구나 아니면 이제 사촌이 놀러 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일어날지 어리기 때문에 항상 감시를 해야 되고 강윤희가 방학 중인 걸 아는 백운호의 여동생도 수시로 전화를 걸었다. 이분도 좀 그러니까 백운호 여동생이 좀 진상이긴 한데 이런 얘기를 하죠. 임신 중인 백운호의 여동생은 배가영이 성조숙증 진단을 받자 그 소식을 백운호의 사촌들에게까지 퍼뜨린 장본인이었다. 언니 태아보험 들으려고 하는데요. 설계사가 요즘에 성조숙증에 걸리는 아이들이 많다고 보장 항목에 추가하라는데 해야겠죠? 언니 오메가3는 꼭 먹어야겠죠? 언니 애 낳기가 무서워요. 언니 우리 아기 나중에 아영이처럼 되면 어떡해요? 실제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 없겠지만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별 생각 없이. 자, 배가영과 조곤조곤 놀아주는 강민서의 다정하고 낮은 목소리, 눈빛, 말투와 행동을 살피면서 강윤희는 뭐 이게 좀 심상치 않죠. 강민서가 그러면서 이제 밤이 됐어요. 저녁이 됐어요. 윤희야, 윤희 누나. 자, 배가영과 강민서가 잠든 시간에 백은호가 강윤희를 부른 거죠. 남편이 아내를. 윤희 누나, 이렇게 하고 서로 우리 심야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백은호는 남편은 오랜만에 둘이서 데이트하자. 그러니까 이제 강윤희는 화들짝 놀라죠. 저 둘만 두고 나가자고?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는 8살 여자애를 16살 남자애랑 같이? 너 왜 그래 또? 은호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며칠 동안 계속 봤는데 말이야. 민서가 자꾸 우리 아영이 가슴을 쳐다보는 것 같아. 초경 지연탕을 먹었는데 아영이 가슴 멍울이 안 없어져. 불안해 죽겠어. 우리 그냥 주사 맞힐까? 근데 이거는 독자들은 알고 있죠. 강윤희가 어렸을 때 그런 일 겪었기 때문에 딸을 가진 이 입장에서 조마조마한 거죠. 얘도 설마 혹시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남편은 별 생각이 남편은 모르니까요.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아마 어, 이 강윤희처럼 내가 결혼하게 될 어떤 뭐 아내가 어떤 말 못할 어떤 일을 겪었을 수 있잖아요. 평생을 말 못할. 아마 강윤희도 평생 숨기고 살 수 있어요. 백은호가 모르게. 그러면 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당연히 아내가 말해줬으면 좋겠지만 아내가 말하면 또 다시 그 사건이 생각나고 말을 못 하겠죠, 당연히. 이거 어떡하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참. 이게 인제 피임법 얘기 나와요, 피임법. 강효린은 인제 백은호한테 피임을 하자고 얘기를 하죠. 어 근데 이런 것도 있죠. 멸균이 안 돼 있는 콘돔 때문에 후유증도 겪고 있는 상태였다. 강효린은 백은호에게 정관 수술을 제안했다. 백은호는 거절했다. 다른 건 다 해도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백은호는 아예같이 싫다고 하죠. 그래서 인제 타협을 해요, 강윤희는. "좋아. 그럼 피임 시술은 내 몸에다 할게. 대신에 넌 담배를 끊어." "야 강윤희 너 어떻게 이런 걸로 거래를 하려고 해. 너랑 내가 하는 것 중에 거래 아닌 게 있어? 난 아니야. 난 정말 너를 사랑하고 아영이를 사랑해." 그리고 아래 문장이 "백은호는 억울해하는 순진한 개 같았다." 이거는 작가의 욱하는 심정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아 백은호는 억울해하는 순진한 개 같았다.' 예, 개 같은. 예. 이거 너무 좀 재밌기도 하고 이 문장이. 개 같았다. 근데 애연가였죠, 강윤희와 백은호가. 둘이 같이 담배를 끊었는데 신혼 초에 백은호가 몰래 또 펴 버려요. 어. 강윤희는 배신감을 느끼죠. 아 그러나 강윤희가 가장 외로운 순간은 자신이 왜 그토록 완전한 피임을 원하는지 백은호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였다. 백아영이 성조숙증 확진을 받았을 때에도 특증상이 왔을 때도 아무도 자신만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윤희는 생각했다. 그래서 혼자서만 책임지며 혼자서만 비난받는 것 같았다. 이 문장들이 하나하나가 좀 사무치더라고요. 강윤희 입장을 알 것 같은 거죠. 우리는 뭐 독자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근데 실제 만약에 우리가 결혼했는데 아내가 이런 상황이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남편이 몰라주고 남편은 철없이 인제 있고 참.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해설에서도 해설한 평론가도 좀 의아하게 봤었는데 이런 문장이 나오죠. "그러고 있으면 백아영의 문제에서도 백은호와의 관계에서도 도망치고 싶어졌다. 모든 걸 놓아 버리고 몸을 쓰는 데에만 열중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다. 강윤희의 성격이나 직업이나 가치관 같은 것을 따지지 않고 강윤희라는 여자의 몸 자체에 관심이 있는 남자. 강윤희는 그런 남자와의 원 없는 섹스를 꿈꾸었다. 그 남자는 백은호만 아니면 되는 어떤 남자였고 강윤희에게 현실적인 피임의 문제는 오직 백은호하고만 관련이 있었으므로 피임을 안 해도 상관없을 것만 같은 그런 남자였다. 오르가즘의 느낌은 자유로도 충분했지만 시탈정을 복용한 뒤로 강윤희는 자위를 해도 오르가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럴 땐 먹는 것으로 해결했는데 술일 때가 대부분이었다. 저는 이 문장도 와닿아요. 내가 만약에 강윤이라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의아하진 않아요. 정말 잘 표현한 문장 같아요. 강윤희의 입장을, 마음을. 이럴 수 있죠. 어 이럴 수 있죠. 일단 여기까지 볼 텐데요. 어 용막걸님은 여기까지 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전개가 되면서 여러 가지 깊이가 좀 있는 얘기가 듣는데 네. 이게 참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게 저는 몇 가지 봤을 때는 아직 좀 뭐 얘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약간 여러 가지 뭐 조짐은 좀 들인 것 같아요. 약간 복선처럼.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점점 깊어가면서 '보통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은 내용이야 뭐 알겠지만 또 뒤에 또 반전 뭐 이런 것도 또 있고 하니까 인제 약간 극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게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점점 인제 올라가는 거죠, 이 템포가. 인제
왔다 갔다 하고 뭐 절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요 지금 부분은 좀 올라가는 상승 부분이라서 약간 뭐지 싶기도 하고 뒤에 뭔가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파우스트님은 여기까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여기 부분이 이제 점점 더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이렇게 한국 소설 문단에서는 좀 파격적인 소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물론 이제 뭐 채식주의자나 여러 이제 뭐 소설들이 있죠. 공지영의 소설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뭐 폭력을 다룬, 그리고 어떤 성폭력, 혹은 아동폭력, 혹은 학대, 이런 거를 다룬 작품들이 많죠. 뭐 시아버지, 시부모, 시월드, 이런 것도 다른 것도 많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좀 공정하게 다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백은호라는 입장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아영이라는 입장도 헤아릴 수 있고, 이 주인공의 마음도 신경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이 화자는 애초에 그냥 나만 피해받았어. 나만 엄청 억울해. 나만 그냥 이 세상의 피해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백은혼의 입장과 아영이의 입장과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내가 세상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지 아주 과학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의 어떤 입장을 조금 뭐 이해를 뭐 하려고 많이 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뭐 세상에 뭐 남자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이해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금기가 이제 성에 대한 금기가 더 이제 우리나라는 더 심하고 게다가 남자라는 어떤 그 엄청 이렇게 계급 구조가 남자가 좀 더 이렇게 좀 그 부장급이나 어떤 뭐 사회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약간 뭐 그렇게 사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뭐 사회 문제를 떠나서 이 가족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는 사실 보이진 않아요. 사회적인 문제는. 근데 이제 아이나 이 백은호의 뭐 정관 수술이나 혹은 이제 뭐 이 백아영이 느끼는 그런 어떤 죄책감, 그 아이가 느끼는 그런 어떤 뭐 엄청난 감정,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평을 봐도 좋은 영화 그 영화에 대해 좀 긍정적인 영화 평을 하는 걸 보면 등장 인물들을 골고루 다 다루었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이게 어떤 인물도 소외되지 않고 그 인물을 입체적으로 다룬 작품이 영화에서도 그런 작품이 이제 평론가들의 좀 칭찬을 받죠. 소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인물만 이렇게 과대하게 이제 다루는 게 아니라 묘사 같은 것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여기 등장인물들이 적지 않은데 강민서, 강윤희, 그리고 백은호, 백아영 이 사람들을 다 그 사람들의 입장을 정말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디테일하게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좋았었어요. 각각의 사람들의 입장을 정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자, 계속 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밤에 안 추워요, 누나? 이제 강민서가 일어난 거죠. 누나, 제가 달걀찜 해드릴까요? 너 그런 것도 할 줄 아니? 아빠 술 드실 때 가끔 해드렸어요. 넌 니네 아빠랑 친하니? 니네 아빠라는 말에 강민서의 동공이 조금 커졌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강윤이가 말하는지 알죠. 니네 아빠랑 친하니? 이렇게 니네 아빠가 내 얘기를 해? 뭐라고? 어려서부터 야무지고 예뻤다고요. 누나가 태어났을 때 집안에 경사였대요. 근데 이게 강민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폭력을 당한 이 입장에서는 이 말이 좋게 안 들리겠죠. 네. "진짜 니네 아빠가 그런 말을 했어?" 강윤이는 식탁을 치면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너무 웃기지 않니? 그렇게 귀한 아이였는데 난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강민서의 눈이 다시 조금 커졌다. 애가 민서가 뭘 알겠어요? "전 이 다음에 누나처럼 살고 싶어요. 저한테 이 다음이 있다면요." 민서도 참 안 됐어요. 그래서 강윤이가 말이 없자 강민서가 눈사람 얘기를 꺼냈다. "어렸을 때 엄마랑 둘이 큰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누나가 저한테 눈사람을 만들어 줬어요. 기억나요? 누나가 봉지에 흑미를 담아와서 눈사람 머리 위에 다닥다닥 붙이는 거예요. 눈사람이 정말 좋았어요." 민서는 기억하는 거죠, 눈사람에 대해서. 흑미를 뿌린 눈사람. 그러면서 뭐 강윤이는 자기가 하는 수업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애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막 얘기를 해요. 주저리주저리 얘기하고. 모르면서 그냥 떠드는 거지. "난 사실 중학생 애들 싫어해. 누나, 응? 우리 그냥 너구리 끓여 먹을까요? 앉아 있어. 내가 끓여 줄게. 근데 너 너구리 같은 거 먹어도 돼? 괜찮아요." 강민서가 이번에 웃지 않고 말했다. "위암은 아닌걸요." 이게 아니 절묘한 게 이 하나의 문단이 끝날 때마다 뭔가 막 쳐져요. "위암은 아닌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마지막에 쳐졌던 문장이 그거였죠. 어 적어도 강민서가 오기 전까지 강윤희는 시탈정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 그게 인제 그 문장을 받아서 이 다음 문단들이 쫙 이어졌었고 다음 파트가. 그리고 그 이전에는 "배가영이 먹는 한약의 이름은 초경지연탕이었다." 이게 마지막 그 문장이었었어요, 그 파트에. 이 초경지연탕 관련해서 배가영의 성조숙증에 대해서 그다음 파트에서 이어받아서 쭉 가죠. 아 이거 의도한 거 제 의도가 보이죠. 마지막 그 파트 마지막에 충격을 딱 주고 그거에 대해서 쫙 서술하고 '아 이분은 되게 세련되게 잘 쓰시는데?'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분석하면서. 자 강민서 얘기 나옵니다, 다음 문단에서. 절묘한 게요. 자 이 파트 분배도 이 점으로 파트가 분배되잖아요. 근데 어떤 파트는 이 딸에 대해서 정말 아까 성조숙증에 대해서 쫙 일관되게 서술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파트는 또 강민서에 대해서 지금부터 나오는 파트는 강민서의 병에 대한 파트인데 서술을 쫙 해요, 일관되게. 아 정말 이거 이 테크닉적으로도 세련됐는데 예 깔 게 없는 거죠. 이 구성상 너무 깔끔하게 구성을 한 거예요. 자 강민서가 정밀 검사를 받던 날은 작은 어머니가 올라와 강민서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쫙 나와요. 뭐 쫙 인제 "강중식의 어린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면서 쭉 나오고 강민서는 항암 치료 끝에 초등학교 입학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몸이 다시 안 좋아진 것은 강중식의 사업이 틀어진 최근의 일이었다. 암이 얼마만큼 재발해 어디로 전이됐는지에 따라 이제 강민서의 삶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이 삶이 이 주인공은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딸은 성조숙증에 걸려 있고 이 강민서는 지금 암에 걸려 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고 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작가가 너무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이 상황을 만들어 놨죠. 어 이 보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음 인제 이 만두를 빚어요, 만두. "민서 삼촌 만두 빚으면서 울기놀이 할래? 내가 이름을 대면 삼촌이 소리를 내는 거야. 좋아. 강아지 멍멍, 고양이 야옹." 하다가 이런 질문하죠.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울게?" 뭐 애는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겠죠. 잠시 정적이 이어졌다. 강민서가 강윤희의 눈을 보고 있었다. 강민서의 시선이 주는 기이한 힘이 공간을 채워왔다. 이상하게도 그 잠깐 사이에 강윤희는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방눈이 내려요, 밖에. 그래서 강민서와 배가영이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어 오죠. 그 위에다가 흑미를 뿌려 주죠. 눈, 코, 입도 만들고. 이런 상황.
그리고 한파 특보 3일째 강민서의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강중식이 5개 휴게실로, 병원이에요. 5개 휴게실로 강윤희를 불렀다. 다른 때 같으면 벤치 여기저기에 보였을 사람들이 한파 때문인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민서가 그러더구나. 윤희 눈 안에 있는 동안 좋았다고. 강중식이 말했다. 추워도 너무 추워서 강윤희는 몸이 굳는 것 같았다. 다 내 잘못이다. 강중식은 갑자기 어깨를 떨더니 그렇게 말했다. 림프, 림프절에서 시작된 강민서의 암은 간과 척수로 전이되었다고 했다. 예후가 좋지 않은 듯했다. 이제 강민서는 끝을 알 수 없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다. 다 내 죄야. 그리고 강중식이 흐느끼기 시작해요. 그때 내가 너한테 강윤희는 그때라는 말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윤희야. 강중식이 강윤희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래도 나는 점점점 손가락밖에는 안 넣었다. 이 장면을 보세요. 이 작가는 이 소설에만 진짜 결정적인 장면이 몇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강중식 그 성폭력 이 피의자가 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손가락밖에 안 넣었다. 그러면서 강중식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는 듯이 그 일이 없던 일이 되면 강민서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듯이 최악까진 가지 않았는데 이런 형벌은 억울하다는 듯이 그러나 강윤희가 놀란 것은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강중식이 아직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어쩌면 나쁜 꿈을 꾼 게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 몸의 증상을 빼면 그만큼 그 일은 현실감이 없었다.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사촌들의 결혼식과 조부모의 장례식과 온갖 집안 대소사 속에서 강중식은 아무렇지 않게 가은이를 대했던 것이다. 근데 이게 진짜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싶다, 뭐 꿈이었던 가 싶다 이런 증언을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피해자가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진짜 있었나? 내가 혹시 착각한 환상인가? 근데 강중식은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차라리 말하지 말지. 이제 와서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강윤희 입장에서는. 진짜 이 장면이 저는 너무 강렬했고 어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죠. 자, 이제 용막골님은 여기까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이제는 나올 게 기본적인 거 다 나왔죠. 뭐 그래서 그 시종일관 좀 가족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는구나 싶은 것들은 이제 그동안의 그 장치라든가 뭐 소재들이 예사 소재들은 아니었고 안 좋은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우스트님은 이 장면도 그렇고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점점 안 좋은 이야기로 향해 가는데요. 분명히 이제 강윤희라는 사람과 이제 삼촌이라는 사람과 강민서라는 사람은 굉장히 조금 좀 약간 애매하게 또 걸쳐 있어요. 강민서는 되게 또 강윤희한테 호감이고 강윤희가 되게 좋은 성격에 뭐 결혼도 착한 사람이랑 잘하고 되게 강윤희를 믿고 따르는 신뢰하는 관계고 강윤희도 그런 민서가 싫진 않고 그리고 정말 좀 민서의 입장을 또 잘 이해해주는 윤희라는 사람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게 원래는 당연히 나를 성폭력한 주범의 아들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약간 더 우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삼촌이라는 사람도 강종식도
엄청난 악의가 있어서 뭐 그거를 자기가 정말 죄책감도 없이 받아들이는 건 또 아니고 그 계속 자신의 죄를 이제 강민서가 이제 암이 걸린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그 강종식이라는 뭐 캐릭터 역시도 엄청난 악의는 아니에요. 물론 그때 장난이 정말 그 장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중에 어떻게 두고두고 사과해야 할 뭐 영원한 과제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된 이상이야 저는 강윤이나 뭐 민서나 강종식이 서로 이제 풀어야 할 어떤 것들을 이제 소설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저는 이런 캐릭터들이 더 많으니까 제가 뭐 이런 소설에 대해서 더 이제 뭐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더 약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좀 좋았다. 그 누군가에게 이게 막 분노를 하거나 막 엄청 쓰레기 같은 인간이 나타나서 다 얘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이 계속 발견이 되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중간에 안 읽은 게 있는데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74쪽인데요. 친정 엄마 얘기를 해요. 강윤희는 자신이 지금까지 친정 엄마에게 물었던 것들을 떠올렸다. 어떤 콩은 밥을 해도 왜 계속 딱딱한지, 잡채에 마늘을 넣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녹말가루는 뜨거운 물에 풀어야 하는지 찬물에 풀어야 하는지. 하지만 강윤희가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엄마는 어떻게 세상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인지 강윤희는 궁금했다. 어떤 믿음이 11살 딸과 23살 시동생 둘만 남겨놓고 여행을 갈 수 있게 했던 것인지, 강윤희는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들을 엄마와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생각했다. 외음부의 면역체계에는 이상이 생겼고 백아영을 임신 중일 때 빼고는 소염 진통제와 항생제를 달고 살아왔다는 걸 백은호조차 알지 못했다. 이 세상에 강윤희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정신과 의사밖에는 없을지도 몰랐다. 이 부분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눈사람의 의미, 눈사람 의미 중요하죠. 제목도 눈으로 만든 사람인데, 그거 한번 여쭤보죠. 눈사람이 어떤 의미일까? 용막걸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눈사람인가? 용막걸림은 어떻게 보시는지, 눈사람의 의미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 거의 끝나는 그런 것들인데, 왜 이게 참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눈사람의 얘기일까요? 아니면 눈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그런 의미일까? 또 뭐 끝으로 가면서 좀 알게 된 거긴 하지만, 또 확실히도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좀 약간 뒤집어서 얘기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여러 번 읽어서 될 문제는 아닌데 약간 중의적인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눈사람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파우스트님은 이 소설에서 이게 제목도 눈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왜 눈사람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징일까요? 이 눈사람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고요. 앞서 말하다시피 뭐 가장 이제 평범한 진리라고 해도 그 눈이라는 거를 이제 희귀해서 순수한 세계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영아 민서 삼촌이랑 네가 만든 눈사람 뭐 없어진 거 아니야. 그냥 모습이 변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면에서요.
물론 이거를 또 해석하는 것도 앞으로 눈사람 없어진 게 아니라 모습이 변한 거고 앞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이 가족이라는 카테고리가 그리고 이 백은호라는 이제 뭐 인물과 이 아영이랑은 다 이제 분열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가족이니까 그냥 끌고 가는 느낌인데요. 당연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실망스러운 감정, 그리고 과거의 어떤 일도 다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이 눈사람이라는 의미는 정말 살얼음에 정말 차갑고 정말 냉정하고 정말 이제 알 수 없는 현실을 참혹한 현실을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요. 예. 저는 이제 눈사람을 어떻게 봤냐면 눈사람은 어쨌든 날이 따뜻해지면 녹아 없어지잖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그래서 어떤 신기루 같은 헛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음. 최현미 작가님이 보는 이 인간들은 그렇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인물들도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일 수도 있고요. 비관주의일 수도 있고요. 뭐 체념일 수도 있고 그런 색채가 왜냐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불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사람처럼 사람이 눈으로 만든 사람처럼 실체가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다 없어질 것이고 계속 또 그런 의미도 있고 좀 허무주의적인 냄새도 있고 또 한편은 그런 것도 있어요. 눈사람은 없어졌는데 어쨌든 그걸 만들어요 계속. 눈이 올 때마다 눈사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재생산할 수 있죠. 뒤에 해설에도 보면 이 그 성역에 대해서 아 이거는 뭐 생물학이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해요. 계속 어 보면 이제 89쪽에 보면 "이건 그냥 생물학이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숙주가 탄생할 것을 예감한다." 계속 나오는 거죠. 어 그런 의미의 눈사람? 계속 재생산되는. 생물이 그렇잖아요. DNA를 계속 물려주고 새끼를 낳고. 일단 마지막 장면 한번 볼게요. 81쪽인데요. 저는 이 부분도 정말 강렬했거든요. 근데 이 강윤희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어떤 느낌이었을지를 한번 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느 날 새벽엔 백은호가 자고 있는 강윤희를 깨웠다. 백은희는 강윤희의 어깨를 잡더니 "나쁜 꿈을 꿨느냐고 물었다. 강윤희는 침대 끝에서 몸을 구부린 채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은호야, 아영이가 나한테 자꾸 잘못했다고 비는 꿈을 꿔. 제발 용서해 달라고.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러면서 자꾸 빌어. 그게 내 악몽이야."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죠, 아내가. 근데 백은호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건 남자들이 정말 공감하면서도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데 강윤희는 백은호한테 "기대 조금 울었다." 이때 강윤희는 백은호한테 위로받고 싶겠죠. 공감을 받고 싶고. 근데 백은호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백은호는 강윤희를 엎드리게 하더니 땀에 젖은 상의를 벗겼다. 그러고는 마른 수건을 갖고 와 강윤희의 등을 닦았다. 백은호는 수건을 내려놓고 천천히 강윤희의 등을 안마했다. 강윤희는 혼멍한 채로 엎드려서 고르게 숨을 내쉬었다. 잠시 뒤 강윤희의 등엔 손 대신 백은호의 입술이 와닿았다. 조금씩 빨라지는 호흡을 느끼면서 강윤희는 엎드려 있을 때 백은호가 들어오는 걸 자신이 얼마나 좋아했었는지를 떠올렸다. 등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강윤희는 그게 회상이 아니라 실제 상황임을 깨달았다. 백은호의 팔이 강윤희의 눈앞으로 길게 뻗어나와 입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귀에 닿는 백은호의 호흡이 가팠다. 땀에 젖은 백은호의 배가 뒤에서 빠르게 마찰하고 있었다. 미처 어찌할 새도 없이 강윤희는 그곳의 근육이 수축하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곧이어 강윤희의 몸속에서 울음과도 같은 소리가 폭발했다.
강윤희가 백은호의 팔을 무는 동시에 백은호는 사정했다. 백은호의 몸속에 있던 2억 마리의 정자가 강윤희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그날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걸 강윤희와 백은호는 아침이 되어서야 알았다. 저는 솔직히 이거 처음에 읽을 때 전율했거든요. 이 장면에서. 아, 진짜 이게 남자구나. 모든 남자 이렇지 않겠지만 성욕에 불타오르는 거지. 그냥 아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말을 하는지 안 보여. 그냥 그 순간이 그냥 하고 싶은 거야. 남자는. 남자의 그 성욕이 강하니까요. 딱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건가. 아, 그래서 뭐 절망감도 오고 제 자신도 이제 좀 생각이 되고 아무튼 복잡해져요, 마음이.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도 아내에게 이러고 있으면 진짜 한심하겠죠. 아내가 얼마나 외로울까요? 전 아내가 외로울 것 같아요.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해서. 저는 근데 음. 네, 조금 반대로 네. 오히려 저는 이 장면에 약간 위안을 받았어요. 아, 진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되게 신기하다. 저는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이해를 완벽히 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사실 이 강윤이라는 캐릭터도 백은호라는 캐릭터도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상당히 단절돼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를 묶어주는 소재가 성욕이에요. 나중에 이 성욕이라는 것 때문에 무진장 싸우고 그 아이가 또 태어나면 어떻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현실 문제를 엄청 일으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맨 마지막에 위안을 받는 게 그거고 저는 이거를 좀 당연히 봤어요. 와, 결말 잘 썼다. 진짜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여자가 되게 이제 엄청 이게 나쁜 이제 꿈을 꾸면서 자신이 정말 이게 막 처절하게 울고 있을 때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별로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남자는 이제 그 엄청 이제 뭐 엄청 실망이나 어떤 위로나 그런 거 필요한 그 상황에서 여자에게 당연히 말을 들어주면서 이제 같이 얘기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상의도 하고 고민도 듣고 그리고 대화를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내가 이렇게 한 건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너무 무례했지.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반성도 하면서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느낌이 또 강윤희가 그냥 막 팍치면서 이 상황에 이걸 하자고 하면서 갑자기 막 그러니까. 너 뭐 제정신이야? 당신? 미쳤냐? 너 장난해? 너 나랑? 짐승이야? 이렇게 다 하는 게 원래는 응.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전개상.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지금 울고 힘든데 맞아. 당신 뭐 그 생각밖에 없어? 미친놈이야?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조금 뭔가 또 이상한 화해나 어떤 무드가 또 전개되는 느낌이에요. 와. 그래서 해설에서 평론가님이 이건 생물학이다 이렇게 쓰신 이유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긍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파우스트님처럼 이 사태 자체가 원래 생물이란 생존과 번식이지 섹스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는 거죠. 그렇게도 해석하기 되게 신선하네요, 저한텐. 전 이게 이건 완전히 그 남편을 거의 짐승처럼 백은호를 봤었는데 근데 저는 강윤희 입장에서 강윤희가 어쨌든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남편한테도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성폭력이라고까지 하기는 거시기 하지만 이렇게까지 이해를 못 받는 상황 너무 성적으로 강윤희 불쌍하다. 어렸을 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이제 뭐 혹시 용막걸님은 이 마지막 장면을 용막걸님 지금 피곤하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보고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본 거죠. 파우스트님은. 네, 저는 예. 이게
그 생존과 번식이 아니라요. 이 상황에서 이 강윤희가 울고 막 특히나 여자가 되게 자신이 위로받고 싶고 자신이 막 혼자 남겨 있고 막 외로운 상황에서 남자가 당연히 뭐 2시간, 3시간 얘기를 들어주면서 아, 뭐 회사 생활 뭐 힘들지 뭐 이렇게 가족 뭐 상처 많이 받았지. 이게 가능하지만 그것도 맞아요. 가능하지만 맞아요. 이게 의외로 이렇게 하는 게 의외로 이게 위안이 된다. 뭔가 그럴 수 있겠다.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럴 정말 수도 있을 것 말도 안 같아요. 되지만. 네. 또 아이가 생기면 또 아이 때문에라도 또 같이 정을 붙이고 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복잡한 존재인 것 같아요. 뭔가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 지금 또 생각해 보면 파우스트님 얘기도 맞고 제 얘기도 그러니까 동시적인 감정이 드는 거죠. 한편으로는 남편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저 짐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이게 복잡하게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다양한 감정들이.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뭐 지금 저희 둘이 한번 이 소설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파우스트님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소설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기존의 여자 싫어, 남자 싫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어떤 극적인 이제 화해도 없고 굉장히 이제 불투명한 그런 현실의 어떤 상황에서 이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윤희, 백은호, 아영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아이들의 문제, 뭐 부모의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 그리고 그 성적인 문제를 우리가 뭐 그냥 뻔하게 바라볼 때는 아이 뭐 김서방 뭐 오늘은 뭐 힘세네 뭐 이런 식으로밖에 막 상투적으로 막 이상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정말 다 까발려냈고 심지어 이거를 굉장히 인물의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까발려냈어요. 그래서 저는 소재도 굉장히 잘 다룬 것 같고 이 지배적인 분위기도 잘 다루고 이 인간이 가진 문제나 인간이 가진 문제의식이나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가진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엄청 잘 표현해주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근데 용막골님은 이 소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뭐 나쁘진 않았는데요. 뭐 그렇게 뭐 극으로 만들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좀 더 뭐랄까요, 깊이를 좀 더 쓰면 둘만한 소재이기도 했는데 뭐 좀 더 깊이를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약간 아쉬움이 좀 많이 남네요. 이게 그냥 이야기를 딱 전개하는데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하다라는 느낌은 좀 들었거든요. 이게 이런 좀 무거운 소재를 다루면서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두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단편이라서 그랬을까요? 좀 몇 개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상 그냥 뭐가 빠졌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지적을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뭐 지금도 충분히 뭐 괜찮긴 한데 좀 앞에 뒀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살릴 수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입니다. 일단 뭐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소설 별 5개 줄 수 있을 것 같고 구성상 완벽하지 않았나. 이제 아까 이제 정확한 이제 근거들을 여러 가지 얘기해서 이래서 이런 구성이 좋더라. 얘기를 많이 했었죠. 구성 너무 좋고요.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 아니었나.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돋보였다. 진짜 전
다 좋았어요. 인물 묘사도 너무 좋았고 공감도 할 수 있고 장점이 많은 그런 소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